와, 제가 변호사님 발표를 듣는데요. 와, 되게 쉽게 생각했구나. 변호사님이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 사업하기 되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쉽다라고 생각하려고 발표를 한 건데. 아니, 근데 그 가상 자산에 대해서 NFT가 원칙적으로는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이건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어,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또 실제로 그런 논의가 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음. 저만의 의견은 아니고 아, 여러분들이 또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 변호사님처럼 우리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좀 전향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유튜브로 올라온 질문인데요. 네, 규제가 많을수록 시장은 작아질 수밖에 네, 없다. 블록체인 생태계의 본질과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네,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고 네, 따라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불합리한 현상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네. 규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이념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항상 그 다른 이면을 봐야 되는 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든 저렇든 1,000만 원 투자하고 5천만 원 투자해서 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있고 뭔가 경제 시스템이 있고 금융 제도가 있는 것은 이렇게 부당하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누구로부터 속아서 피해 보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제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제도를 우리가 안 따르고 내가 하겠다. 너 이거 하려면은 네가 알아서 잘 판단해가지고 네가 책임지고 들어와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NFT든 뭐 기존 토큰이든 코인이든 간에 적법한 질서를 따라가야 돼요. 다만 우리가 그 중에 항상 법이나 제도는 늦기 때문에 그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갭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갭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방향을 정해서 해야 되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블록체인의 이념에 따라서 무시하고 할 수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질문은 아니고요. 블록체인 관련 이런 디테일한 문제에 네, 박식하고 네. 열정 있는 변호사님이 계시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유, 진짜 앞서가는 변호사님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라고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말씀해 네, 저한테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메일 주면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NFT도 넓게 보면 이 STO로 취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이 STO 관련해서 이 제도권 포용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네,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뭐 검토한다 뭐 이런 네, 기사를 본 것 네. 같아요. 변호사님은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유형, 이런 자산을 구분해서 나누는 경우에 그거는 STO에 해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NFT는 이제 증권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NFT 중에서 일부는 이제 STO의 성격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맞다고 보고요. 저도 금융위에서 이제 그 기사를 냈을 때 이게 어떤 신호일까?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나 뭐 스위스나 몰타나 이런 데처럼 증권을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는 조금 더 간이한 길을 연다라고 해서 그거를 검토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계속 시중에서 야 니네 금융이 뭐 하냐, 금감원 뭐 하냐 이런 얘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야 우리도 뭐 하고 있다라고 해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증권이, 더군다나 증권이 토큰으로 쉽게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현장 질문 못 받았는데요. 현장에서 질문을 좀 받아달라고 하는데 혹시 변호사님께 궁금한 점 있나요? 네,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없다라고 하면 혹시 생기면 손을 들고 의사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 중에요. 예. 저도 이거 본 것 같은데 이게 뮤직하우였나? 그 네. 음악 예, 맞습니다. 저작권을 해서 예, 파는 예, 건데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작사가 음악 저작권을 대중에게 n분의 1 해서 주식처럼 거래를 하고 있다. 여기에 굳이 토큰, NFT 코인이 필요하냐라는 네.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NFT를 왜 음, 발행하느냐의 이슈하고 관련이 되는데, 예컨대 NFT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래 이력에 대한 관리 또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따라서 자동적인 분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면 NFT가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곡 하나를 100명한테 뿌렸어요. 근데 이제 이 곡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쓸 거 아니에요. 쓰면서 저한테 이제 가상화폐로 그 대가를 보내요. 그러면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받음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분배가 되고 이 곡이 누구에게 사용 허락됐는지가 장부상에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작권 분배를 투명하게 하고 분배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이 NFT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NFT라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NFT이고 그 이면에 있는 기술적인 기능들을 다 써야 사실은 제대로 동작하는 NFT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NFT의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해서 가상 자산이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해 줄 수 있는 기관이 결국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걸 누가 맡는 건가요? 추 법무법인이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어디가 담당하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잠정적으로는 사실 법무법인이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경우만 해도 이 토큰이 어떤 토큰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핀마에서 보고 어느 정도 의견을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조금 더 제도권내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이제 금감원에서 금융위에서 무슨 이제 그런 지원센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우리 이거 할 건데 우리가 신고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아 우리가 보고 이건 신고 대상 아니겠다, 이겠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때도 올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로 치면 현재 뭐 금융위 정도에서 그렇죠. 판단을 해주게 되는 예, 건가요? 예. 금융위 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혹시 현장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게 예, 아까 예. 그 미술품 네. 우리 오 대표님 나와가지고 미술품 NFT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변호사님의 구분에 따르면 NFT 미술품을 NFT화한 거, 그 디지털 아트 이거는 가상 자산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디지털 아트, 그러니까 아, 아. 파일 자체, 디지털 파일 자체가 바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저는 NFT, 그러니까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뭐 예컨대 10억짜리, 100억짜리 이 이제 미술품을 나름대로 지분을 쪼개가지고 그 쪼갠 지분을 판매하는 거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그 이제 뭐 정확하게 무슨 그 저작권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해결돼 가지고 네. 그 뭔가 플랫폼에 올라와서 샀으면 괜찮을 텐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그냥 유명하니까 오픈씨라고 네. 할게요. 네. 오픈씨에 올라온 제가 NFT를 무려 1,0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네. 어떤 유명한 작품을.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저작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은 불법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걸 누구한테 가서 따져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NFT 시장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사실 그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내가 계약을 통해서 NFT를 구매한 거기 때문에 그 NFT를 발행하는 회사한테 이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그런 회사들이 외국에 있거나 아니면 기초 자산이 없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피해 구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많죠. 아, 그러면 그냥 날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단에 우리가 NFT를 구매하더라도 과연 이 사람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만든 건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 지금은 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이 많이 안 나오지만 제 생각엔 조금만 있어도 이거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뭐 소더비로부터 감정을 받아서 진품 감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 회사는 뭐 미국 어디에 저작권 등록이 돼 있고 그 등록된 데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것들을 앞에 충분히 쓸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플랫폼의 경쟁력 중에 하나도 이런 불량 네. 작품들이 거래가 되지 않고 우리는 검증된 작품만 거래한다. 라는 레퓨테이션이 또 플랫폼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오픈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인증이나 하는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곧 아마 그 서비스까지 붙여서 나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게 경쟁력이다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곧 있으면. 아, 네, 알겠습니다. 미술품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갤러리 측면에서 얼마나 좋은 아티스트를 발굴하느냐, 또 하나는 플랫폼 측면에서는 얼마나 검증된 작품을 올리느냐, 이게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 요새 왜 그 어떤 비트코인을 뭐 몇만 개를 소유한 사람이 죽어서 네. 갑자기 이게 소실됐다. 키를 잃어버려서. 네. 근데 제가 어떤 NFT를 무려 1억이나 주고 작품을 샀어요. 네. 메타마스크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메타마스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NFT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일종의 법적인 용어로는 무주물, 주인이 없는 이제 그 미술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을 토큰으로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토큰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 뭐 예컨대 우리가 소유권 확인 이런 것들을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NFT는 잃어버렸지만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정황을 보면 내가 구입한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송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물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거는 잊어버리면 끝이지만 이건 실물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걸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유니크하니까 이것만의 뭔가 소유권이 있을 거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겠지만 만약에 그 정황들을 다 설명한다고 하면 소유권은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길이 있을 수 있다. 네, 네. 아, 하고 싶은 질문은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조 변호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세션이고 금융과 NFT의 결합.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부분인데 일단 방금 발표를 마치신 김민수 대표님, 저 약간 궁금한 게요. 그러면 그 NFT 뱅크의 경쟁력은 그 NFT에 대한 평가인가요? 감정 평가 그 능력인 건가요? 이걸 드리. 어, 일단은 저희 경쟁력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유저를 제일 잘 안다라는 게 경쟁력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한 거는 가치 평가 모델을 잘 만들어야겠다가 본질은 아니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NFT가 이제 자산으로서 사람들에게 의식되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건 정말 뭘까라고 했었을 때 이제 너무 되게 자연스러운 것들이거든요. 프라이스 디스커버리는 항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허들이 많았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단일화된 숫자를 그러면 보여주면은 정답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들은 그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하는 것 자체가 재미예요, 일종의. 근데 그 재미를 어떻게 하면은 더 전략적으로 재밌게 만들어줄까가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경쟁력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데이터들을 또 재밌게 또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 NFT 뱅크에서 NFT 뱅크 유저들이 관리하는 자산이 작년에 되게 저희가 런칭했었을 때가 한 50억 정도 였다가 지금 이제 한 2,500억 정도 됐어요. 네? 얼마? 2,500억이요. 2,500억. 네네네. 그 가치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른바 시가라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밸류에이션 모델을 만들기 시작한 건 이제 1년 8개월 꽤 오래됐죠. 그 동안에 이제 그 메타버스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컬렉터블스, 뭐 게이밍 NFTs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발전을 시켜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뭐 많은 분들이 non-fungible.com의 그 리포트를 많이 인용을 하시고 거기를 보세요. 근데 그게 많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에요. 네,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ERC 115라고 하는 규격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액티브하게 지금 팔리는 것들에 대해서만 지금 한 다음에 나머지를 프로젝션을 해서 마켓캡을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과소평가가 되어 있어요. 과소평가돼 네, 있는 거예요? 과소평가가 많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저희는 이제 자체 내부에서 이제 알고리즘으로 지금 평가를 했었을 때는 지금 마켓캡이 약 한 1조에서 2조 정도가 돼요. 예, 그리고 뭐 어쨌든 네, 그런 걸 바탕으로 했었을 때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고 저희 유저들이 그러면 얼마만큼 보유를 하고 얼마만큼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사고 파는지를 계속해서 트래킹을 하거든요. 네, 그 관점에 있어서 저희가 저희 유저들이 한 2,500억 정도를 저희 NFT 뱅크에서 이제 그 트래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NFT 뱅크를 현실 세계에 있는 금융회사와 비교한다라고 하면 어떤 금융회사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토스나 뱅크샐러드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뱅크샐러드나 토스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그 자기 계좌 연동하잖아요. 연동해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 벌었고 얼마 썼고 그다음에 내가 뭐 다른 뭐 증권 계좌도 있으면 증권 계좌도 해서 이제 내가 그 각각 주식 얼마만큼 있고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판단하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갖고 있는 메타마스크나 다양한 이제 지갑들 연동하시면 NFT에 관련돼서 사고 팔았던 모든 것들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인벤토리에 있는 이 NFT들 아직 팔려보지 않아서 가격조차 없는 것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가격을 알 수가 있어요. 수익 모델이 뭔지 궁금하다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거지? 라는 질문이었는데 저희 수익 모델은 굉장히 재밌는 수익 모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조만간 계속 알게 되실 거로 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걸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델리오 대표님 제가 그 네. 어제 나온 기사였나 오늘 나왔나 보면은 금융위가 이게 매일경제에서 제가 봤던 기사 같은데요. 그 예치 이 수탁 사업이 일종의 이제 펀드다라고 네, 하기 네.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유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본시장법상 그 운용사 라이센스나 이런 게 없는 이제 거래소나 아니면은 이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불법이다라는 식의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정해진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델리오 같은 경우에 이제 빗썸의 예치 서비스를 지금 맡아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금융위가 이 예치 서비스 자체를 일종의 펀드 상품이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델리오는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델리오의 지금 현재 사업의 네. 약간 법적인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저도 기사를 봤는데요. 그게 불법이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일단 가상자산에 대한 지위부터가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지금 현재는 가상자산 자체를 그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동안에 이제 법무 검토도 많이 하고 뭐 로펌에서 이제 그 의견서도 많이 받았는데 그 불법은 아닌 거죠. 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려면 정부에서 금융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현재 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시스템과 라이센스를 이제 받겠죠. 시스템을 정비하고 라이센스를 받겠죠. 그래서 기사에서 나오는 거는 저는 좀 너무 좀 극단적인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 법에 근거해서 지금 당장 금지시킬 근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걱정이 되는 게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도 앞서서 이제 지닉스라는 거래소가 일종의 이걸 뭐 펀드라고 해야 되나 ETF 비스무리한 상품을 내놨던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싸워보기 전에 금감원에서 야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은데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사실 한국 사회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규제 기관을 거슬러서는 영업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업하기가. 그래서 아예 접었던 케이스가 있어요. 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불법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법으로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일종의 이제 금융당국, 규제당국에서 아 이거 약간 문제가 있는데라는 식의 사인을 보내면 그래도 계속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 상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긴 해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그 회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접든지 아니면은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하는 수준 내에서 영업을 하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관련 규제나 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 모델도 좀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기업들이 선택해야 될 몫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도화가 된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이제 법과 제도를 이제 정비를 하겠죠, 만들고. 그러면 현재 회사들은 그 제도 내에서 본인의 사업 내용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해외로 가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발표 중에 나왔던 DLR이었나요? 그 예를 들어서 NFT를 디파짓하고 그거를 렌딩을 하고 뭐 렌탈하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어떤 예를 들어서 미술 작품의 NFT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델리오한테 맡기고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더를 대출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시스템인가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고란 TV 이제 그 채팅창을 봤더니 델리오는 어쩌고 NFT 아니야 이런 질문이 있던데 제가 좀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계신 대표님 NFT 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앞단에서의 그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거고 저희는 NFT가 발행이 이미 됐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억짜리든지 뭐 100원짜리든지 뭐 1000원짜리든지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해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근데 어쨌든 가치 평가가 이제 됐다는 전제하에 그렇다 그러면 델리오는 이 NFT를 가지고 뭐 예치를 하거나 대출을 해주거나 뭐 이더나 비트를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 NFT를 활용할 수 있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렌탈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역할을 델리오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 연장선상이고 저희가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현재 저희가 자산으로 이제 취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시레이트도 지금 자산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인이 채굴돼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볼 때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NFT도 충분히 그 관점에서 보면은 NFT를 담보로 잡고 저희가 뭐
뭐 이더를 빌려주거나 또는 이제 NFT를 예치를 우리한테 해주면 우리가 이자를 주거나 이런 서비스들이 가능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추심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 그럼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김민수 대표님, 저기 구글 어스 가상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아까 디센트럴랜드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제가 그 예를 보면서 아, 역시 디지털 세상에서도 디벨로퍼가 돈을 버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지 그 가상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린다면서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복잡하다,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가상 부동산을 해서 예를 들어 디센트럴랜드도 있을 수 있고 샌드박스도 있을 수 있고 구글 어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부동산이 하나잖아요. 땅은 하나인데 예를 들면 디센트럴랜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강남을 재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샌드박스에서 강남을 재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상 세계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멀티 유니버스가 형성이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사실 더 샌드박스가 나오면서 디센트럴랜드랑 기존에 존재했었던 메타버스형 NFT 프로젝트들이 다 망할 줄 알았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메타버스가 계속 나오는데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가치가 유지가 되겠냐, 뭐 이런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제 그 궁금증들이고요. 근데 실상 그렇지 않았어요. 되려 디센트럴랜드는 최근에 뭐 장이 꺼지기 전에, 최근에 뭐 장이 힘들었죠. 그 장이 꺼져서 가격이 좀 떨어진 걸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왔어요. 꾸준히 더 샌드박스가 나온 이래로도요. 근데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신기하긴 해요. 이게 왜 계속 가격이 오를까? 이런 생각은 저도 계속 들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메타버스형 NFT들이랑 다른 NFT들, 특히 아트 쪽 NFT들 좀 많이 다른 거는 그 메타버스는 확실히 되게 딱 정해져 있는 랜드가 존재하고요. 그 이상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랑 좀 굉장히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뭔가 가치 저장 수단의 느낌을 이 NFT 스페이스 내에서 굉장히 일찍 들어온 친구들, 크립토 네이티브들은 좀 그렇게 여기는 게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존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인데 그 ISMS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 두 분 다. 저희는 이제 ISMS 본심사를 이미 마쳤어요. 네, 마쳤고 이제 뭐 9월까지 이제 개선 사항 좀 나온 거 이제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델리오는 가상자산 사업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거래소도 아니고 지갑이 있는데 저희가 프라이빗 키를 저희가 보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커스터디도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냥 운용사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의견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뉴스 나온 거 보면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뭐 받겠다 이런 어떤 말씀이 없으셨고, 그래서 저희도 일단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뭐 이제 시장 상황을 저희도 좀 보고 있습니다. 애매하네요. 김 대표님은 네. 네, 저희는 좀 많이 무관해요. 뭐 음. 저희는 이제 저희가 뭐 수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프라이빗을 갖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뭐 토큰을 발행하거나 유통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프로바이더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아직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드립니다.